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이분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준비한 게 한 15, 16 슬라이드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계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파괴성 기술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술이 하나가 나타나면은 산업 전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마차 산업이 없어지고요. 냉장고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겨울왕국 1편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아이스 크라킹이라고 그래갖고 그 호숫가에서 아이스를 갖다가 꺼내거든요. 그 땅속에 묻어놨다가 여름에 파는 그 사업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특징이 크리스텐센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서비스는 학생들이 정교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초창기 수익 창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 시장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을 완전히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핵심 미래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의 특징이고요. 이거 블록체인이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변하는. 근데 그 페이스북이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 23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는 뭐 테러보다 더 위험한 존재고 뭐 없어져야 되는 거가 굉장히 강한 그 반대가 있는데요. 국회 청문회 이후에 굉장히 강한 반대를 했었는데, 이때 그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이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존재하는 기술이며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는 혁신을 무조건 저지해서는 안 되며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기술 혁신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워싱턴은 혁신 기술의 무덤이 아닌 탄생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시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왕 갈 거면은 앞장서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DID, Decentralized Identifier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일단 먼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와 활용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정보들을 갖다가 잘 활용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블루닷이라고 하는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많은 정보들, 그 질병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미 12월 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그거는. 근데 그러한 예측이 이거는 인공지능의 그 힘이고 빅데이터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그 개인에 대한 정보들, 질병의 관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그 목숨을 구할 수가 있고, 인간이 더 편안하고 오래된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헤쳐질 수가 있죠. 개인 그 정보들 너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타겟이라는 백화점에서 미국 백화점에서 그 10대 그 소녀에 대한 그 임신 사실을 갖다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프로모션을 하는 그러한 그 것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빅데이터의 힘이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예측력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딸이 지금 미혼모로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기업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아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DID라는 것은 그걸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해주지만은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해주지만은 이거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DID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중국이나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뭐가 중요해? 정권 유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하이 그 국제공항에 가면은 전 그 방문객들을 갖다 안면 인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든 심지어 화장실, 기차역, 화장실에 왜 하냐면은 휴지를 많이 가져간대요. 그래서 안면 인식해갖고 잡아내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기차역 그리고 그 2억 개에 해당하는 CCTV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장 지역에 있는 위구르족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대가 CCTV가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렇죠? 자기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것이 극단적인 예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정보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내 프라이버시는 보호되는 그런 어떤 절충안을 갖다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I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 GDP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GDPR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꼭지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권리를 갖다가 그 개인한테 줘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구글에 내 이름을 딱 치니까 옛날에 사귀던 전 남친 얼굴이 막 떠. 같이. 그러면 이거 좀 지워달라고 하니까 구글에서 안 지워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이거 지워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잊혀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 어떤 잊혀진 그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경험들은 웹사이트에서 삭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인정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본을 갖다가 네가 어떤 데이터 나에 대해서 구글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반드시 동의를 얻고 설명을 받아야 된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갖다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했을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갖다 부여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데이터 상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너무 깜깜이 눈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또 한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 개의 법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개념이 없이 그냥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쪽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개망신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정보법, 정통관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망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신용정보법과 그 다음에 그 정통망법은 특별법으로서 이거는 약간 기능을 축소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강화시키면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교통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가명화를 시킨 후에, 그러니까 익명을 시키면 이 사람을 갖다 누군지 이름을 막 지우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가명시켜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가능하다. 이것을 갖다 요번에 이제 그거 했습니다. 이 가명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명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의료정보하고 금융정보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매칭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신용 파산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근처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이 걸렸을 때 집안도 날아가고 가산 탕진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꼭 집어서 미리 알아주고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딱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가명 정보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명 정보를 해서 여러 데이터, 여러 통신 데이터, 전력 데이터, 의료 데이터, 금융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360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 데이터 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자기정보 통제권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내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이건 우리 데이터지, 우리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니네 게 아니야. 이거는 원주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 활용해갖고 만일 뭐 신약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상품 개발해갖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이거 나눠줘, 같이. 왜냐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썼으니까.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보를 내가 주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을 갖다가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것이 데이터 상법에서 가장 또 큰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3법과 그 다음에 GDPR 같이 이렇게 엄격한 법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엄격한 걸 어떻게 구현하지? 했을 때 마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정부나, 그러니까 빅브라더라고 그러잖아요. 정부나 아니면 권력기관이나 기업이, 엄청난 기업들이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에서 분권화된 네트워크 기반에서 내 정보들이 오고 가면서 이 정보는 줘도 돼, 이 정보는 주지 마. 이거 나 공개하기 싫은 정보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관리하면서 이 정보는 내가 주겠는데 이건 나의 유전자 정보는 조금 특이한 거니까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것들. 니네들 그거 가지고 내 정보 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DID라는 그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준비한 것이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벌써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디지털 아이디잖아요. 그 디지털 아이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유저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어떤 인증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USB를 꼽아가지고 패스워드하고 유저를 치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죠.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제3자가 인증을 해요. 금융결제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해줘갖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진화된 형태의 모습이 바로 Decentralized Identification, DID입니다.
그래서 DID는 일단 누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없어요. 블록체인상에 그냥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도 없고 위조 변조도 못해요. 그리고 정부 권력기관이 와갖고 이 블록체인 깨려고 해도 못 깨요.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정보를 갖다가 완벽하게 소유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는 오아시스, 그리고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IETF, DIF, 소브리, 에버님 이러한 그 기관들이, 협회들이 지금 이 그 DID를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굉장히 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하면서 규율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야, 이거 뭐 옛날에 우리 텔레그램 정보 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건데. 그랬는데 인터넷이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HTTP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용하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DID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전 세계가 하나의 아이디로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앞으로 미래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분산 아이디를 가지고 와갖고 야, 여기 우리한테 가입해 그러면은 뭐 G마켓, 옥션 뭐 모든 데 하나의 아이디로서 그냥 다 일단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패스워드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있고요.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넘기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제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청사진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분증 역할을 하는 DID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적거래 신원하기, 예를 들어 담배를 사는데 너 지금 성인 인증돼? 그랬을 때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 주민번호를 대체하면서 본인을 확인하는 거, 웹사이트에 로그인한다든가, 지금 뭐 본인 인증하는 스마트폰에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동의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지금 그 제가 이 순서는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 성인 인증 잘못돼도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체를 했는데 잘못 이체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보안 수준에 따라서 이게 그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인증을 위한 DID,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시스템을 간소화시켜서 그냥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이민국에 가고 나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금융, 의료, 유통, 신원 인증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키게 되니까 모든 정보들이 하나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서 역할이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영수증, 쿠폰 이런 것들, 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뭐 10% 할인 쿠폰 같은 걸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되는 거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이런 증명서들.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된 거는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서. 아직까지 그 저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업은 아니지만 인감증명서 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그 생체 정보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많이 있는데 인감증명서 왜 뛰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기존에 있는 체계들에 의해서 많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아까 인감증명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이거 못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의 체계나 우리 사회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좀 열려있는 자세로 쭉쭉쭉 나갈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편리하게 바뀌게 되는데 안 바뀌려고 그러는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감증명서도 당분간 한 10년 정도 더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게 그 기존에 있는 법체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DID가 빨리 그 안정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누리려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막 발버둥 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기관도 필요하고요. 정부도 필요하고 금융기관, IT업체, 감독기관 이런 데가 그 법집행기관이나 이런 데가 그 같이 합쳐져 가지고 상생과 협력을 해야지 이게 가능해진 것이지 한 군데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